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첫날 여당은 화합하자며 한복을 입었고 야당은 항의의 뜻으로 상복 차림을 해 시작부터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 근처 미사일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차 오늘 밤 중국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엔 5mm 안팎의 적은 비만 예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각종 개혁 입법과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시작의 모습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복을, 국민의힘은 근조 리본의 상복을 입으며 첫날부터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국민의 행복은 멀어졌습니다. 정치는 없고 시작부터 정쟁입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민주당 의원들이 등장합니다. 갓을 쓰고 부채를 흔드는 의원들도 보입니다. 인기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 사자 보이스를 연상시키는 옷차림도 눈에 띕니다. 본회의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기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치권 화합 의지를 보여주자는 한복 착용 제안을 따른 건데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겠다며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당과 상복 차림의 야당으로 국회가 쪼개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이 죽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메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 민주당은 부고를 내면 조문하겠다며 비꼬았습니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캐대헌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오셨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정기국회 첫날부터 화합이 아닌 갈등 양상이 옷차림에도 극명히 드러난 가운데 엄중한 시기에 국회에서 정책 대결이 아닌 때 아닌 복장 대결이 펼쳐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사안마다 여야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부터 검찰청 해체, 청문회까지 극한 대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황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총회장에 들어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악수를 건넵니다. 한때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회에 긴장감이 흘렀지만 결국 미뤄졌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 보고 10일 혹은 11일에 투표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체포 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커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을 말씀드렸지만 우선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초전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데 특히 막말 논란 등이 제기된 최 후보자 청문회가 뜨거울 전망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오는 25일에 절정에 달합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개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천명한 만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특히 낙마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후 지명된
최규진 후보자 역시 내일 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만취 운전과 논문 표절 의혹, 막말 논란에 휩싸인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상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조유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SNS 댓글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대선 조작이라는 제목의 56분짜리 영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이 유례없는 부정선거라는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유례없는 대통령 부정선거. 이건 말로만 들었지 이게 만난 것은 처음이죠. 아마 세계 일과 처음일 것입니다. 이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 출처가 선관위라면서 핵폭탄이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선관위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는 여기서 이게 사전에 만든 것이다. 그거를 증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핵폭탄이 될 겁니다. 해당 댓글에는 조작된 대선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최 후보자는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효순 미선이를 기리는 글에 양키 고홈, 미군 철수라고 달린 의견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습니다. 최 후보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체포에 분우한 영상이 담긴 CCTV를 열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려는 위법한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달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며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구치소의 협조나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수용 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나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교도관들과 특검을 협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 사례를 언급하며 최 씨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건 검사의 능력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명백한 위법 행위를 통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야권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수감된 이후 영치금으로만 3억 원을 모아 변호사비 등으로 쓴 걸로 MB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지지자들이 보낸 입금 내역에는 개몽시켜줘 감사하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김건희 여사도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자 변호인인 김대리 변호사는 다음날 SNS에 한 계좌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로 김 변호사는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며 모금을 호소했습니다. 전환기 씨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같은 영치금 계좌를 알렸습니다. 저도 아까 10만 원 이렇게 입금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그 한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후 해당 계좌에 돈이 우후죽순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MBN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번 영치금이 3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모금이 시작된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영치금은 3억 1천만 원가량입니다. 지지자들은 개몽시켜줘서 감사하다,
건강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수만 원 또는 수십만 원씩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영치금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400만 원이라 이를 넘을 때마다 외부로 인출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80차례 넘게 인출했습니다. 인출 내역을 보면 모두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쓰였는데 사실상 영치금 모금으로 수억 원의 변호사비를 번 셈입니다. 영치금을 받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이미 8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보낸 돈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로 구속됐을 당시 김 여사는 영치금으로 50만 원을 보냈고 모친 최은순 씨는 100만 원을 입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공개된 윤 전 대통령 계좌로 조롱 섞인 메시지와 함께 1원을 입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의 기선 잡기, 심지어 각 당 내에서도 주도권 잡기 등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도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지도부가 바뀌었는데 강성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까지 나온다고요? 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진입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네. 민주당이 극우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네, 윤 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무장한 주방위군을 투입했는데 이것도 내란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부 석방, 그리고 지금 선출된 김민수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 공식 발언이다,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장동혁 당 지도부의 전체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판단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주요 당직에 개파색이 옅은 인물을 지금 발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할 장 대표도 난감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의 숨고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애 여부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수첩을 보라, 정청래 대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런 홍보물이 등장했습니다. 노상원 수첩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도 불기의 객이 되어서 어디에서 제 훈령이 구천에서 떠돌아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란 세력과 비타협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실 앞 복도에 이 내용을 상시적으로 전시해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좀 이념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 정치권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에게도 이 표현을 쓰는데 극우라는 표현이라고요. 네, 여당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이 극우 논쟁에 참전했습니다. 네, 먼저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민의힘을 극우 본당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어야 합니다. 네, 반면 개혁신당은 조국 원장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오히려 조 원장이 극우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일본에서 한국을 배타적으로 혐오하는 집단을 우리가 혐한 극우라 부르듯 감정을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는 조국 전 대표의 방식 역시 극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과거 조 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죽창가를 내세워 국민을 분노로 동원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을 사멸시키겠다고 한 발언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로 공격하는 언어로 사용되는 거 보니까 극우라는 표현이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네, 특검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돕기 위해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을 시도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과 친분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해 3월에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통일교의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권 의원에게 투표해달라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전 씨가 김건희 여사의 부탁이라고 전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통일교의 청탁 루트로 알려진 건 권성동 루트와 김건희 루트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 김 여사에게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주면서 별개의 루트로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가 권 의원을 돕는 과정에도 김 여사가 직접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소환했을 때도 통일교 입당 권유를 요청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권 의원과 친분이 없고 전당대회에 관여할 수도 없는 신분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한 특검팀은 권 의원 지원에도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의 수사 정보를 흘려준 구체적 정황도 조사됐습니다. 전직 통일교 간부의 공소장에는 권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일교 총재님 카지노 하시냐, 도박 혐의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통일교를 상대로 진행하던 수사 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통일교 측에 경찰 도박 수사 첩보 전달하셨습니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권 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MBN이 확보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공소장에는 권 의원이 수사 정보를 전달한 과정이 상세히 적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학자 총재님이 카지노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또 미국에서 도박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돼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며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특히 도박 자금과 관련해 2013년과 2014년의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된다며 증거인멸 대상을 찍어준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강원 춘천경찰서는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 도박과 관련한 내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전달한 정보 덕분에 원정 도박 관련 회계 자료가 한 총재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권 의원과 수사 정보 유출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권 의원과 한 총재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공직에 있으면서 박정희, 전두환 이 두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경험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특검의 공소장에는 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때는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재촉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땐 조금 더 기다려보자며 지연시킨 정황이 분단위로 담겼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가지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MBN이 입수한 39쪽 분량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이 분단위로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던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37분쯤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오고 계시죠? 빨리 오세요 라고 재촉했다고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반면 다음 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늦추려 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도 한 전 총리는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며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는 불과 7분 만에 일선 소방서에 전달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차단뿐 아니라 국회 봉쇄에도 직접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혜빈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처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시각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입니다. 자정 무렵 경찰이 언론사 5곳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즉각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허 청장은 곧바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고 11시 40분쯤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황 전 본부장은 다시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연락했고 11시 44분 당직관은 각 소방서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 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일선 소방서 공문으로 내려가는 데는 불과 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차단뿐 아니라 국회 봉쇄에도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단전 단수 지시가 내려가던 시각 이 전 장관이 조지우 경찰청장과 통화하며 국회 통제 상황을 확인하자 조 청장은 곧바로 서울경찰청에 2차 국회 전면 통제 조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직후 저녁 만찬 일정을 취소한 사실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합참 의장을 비롯해 비상계엄 당시 사성 장군 7명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현 전략사령관인 진영승 공군 중장이 진급 내정됐습니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이후 약 5년 만으로 정식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뤄집니다. 육군 참모총장에는 육사 출신 김규하 미사일 전략 사령관이, 해군 총장과 공군 총장에는 각각 강동길, 손성락 중장이 진급 내정됐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 등 나머지 장군 보직도 모두 중장에서 진급 보직됐습니다. 정부가 사성 장군 전원을 교체한 건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 진급한 인사는 모두 전역하고 빈자리는 진급이 내정된 중장들이 채우게 됐습니다. 인선 배경은 쇄신과 안정으로 보입니다. 대장급 장성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인적 쇄신을 도모하고 군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사성 장군이었던 7명을 모두 전역시키고 새로운 얼굴로 군 수뇌부를 꾸려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장군 진급 예정자는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민주당에선 내란 특별검사뿐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이 건국 직후 반민특위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특별재판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이 발언의 의미를 이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을 때 민주당은 사법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달 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사건 1, 2심을 전담하게 하자는 겁니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 법원 판사회의, 변협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임명됩니다. 취임 이후 공개 언급을 하지 않던 정청래 대표도 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반민특위를 입에 올렸습니다.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이를 두고 1948년 국회가 친일파 처벌을 위해 반민특위 내 특별재판소를 가동했던 걸 들어 특별재판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특별재판부가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예, 국회 출입하는 이승민 기자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특별재판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네,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지난 7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예. 내란 특별재판부는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고 박찬대 후보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뒤에는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의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진 겁니다.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 처음에는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기류가 바뀐 것 같습니다.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직후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검찰개혁 특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예. 지난달 말 워크숍 때만 해도 당 지도부는 지도부와 논의된 상황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요. 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것을 논의했다거나 어떤 논의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차원 논의가 급물살을 탄 셈입니다. 네, 그런데 사법부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견이 나온다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을 여러 명 취재해 보니까요. 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지도부 기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심한 데다 여론도 살필 필요가 있는 만큼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서울이나 인천 일부 지자체장들도 내란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특별재판부 설치와도 좀 맞닿아 있는 거라 보면 되나요? 네,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특검 수사에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장들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내란 프레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또 국민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뿐만 아니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베이징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로 철통 경비에 들어갔습니다.天安문 광장은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해졌고 불식 업무도 강화됐습니다. 먼저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전승절 열병식이 열리는天安문 광장과 지하철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관광지 왕푸징입니다. 대로와 마주한 보도에는 군인과 공안들이, 안쪽 거리에는 팔에 빨간 완장을 찬 보안 요원들이 곳곳을 순찰 중입니다.天安문으로 향하는 대로에 붙어있는 건물들은 이미 봉쇄됐습니다. 일반인이 걸어서天安문으로 가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전엔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바리케이드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열병식을 앞두고 베이징은 그야말로 철벽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돌발 상황까지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열병식 출입 허가를 받은 취재진의 촬영 장비를 사전에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검사를 받은 장비입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만 열병식 현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 인근 경비 역시 평소보다 더 삼엄해졌습니다. 열병식 전날 밤부턴天安문 광장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창안제 인근 건물들이 모두 폐쇄되는 등 베이징은 전승절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이미 출발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용 열차를 타고 신의지와 단둥, 베이징 철도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가는 길에 미사일 생산 공장을 시찰한 김 위원장, 오늘 밤에 중국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조업한 중요 군수기업소를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군수기업소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과 맞닿아 있는 자강도 지역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늘 밤쯤에 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방문 전에 핵보유국 위상을 과시한다? 그러나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싶지는 않다. 전술핵 공장을 보여줌으로써 위상을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선 전승절 행사 전 있었던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석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조우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회원국들 대부분이 이 9.3절 열병식 참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참여한 30여 개의 정상들과 필요에 따라서 양자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에 당장 가입할 수 없지만 대화 파트너로 북한이 자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서게 되면서 북한이 정상국가로의 위상은 물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전용 열차, 일명 태양호입니다. 방탄 기능은 물론이고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갖춰 달리는 요새로도 불립니다. 강용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장 차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짙은 녹색에 노란색 띠가 그려진 열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2023년 북러 정상회담을 위한 러시아 극동 지역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 태양호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앞선 4번의 방중에서 2차례 태양호를 이용했으며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장장 60시간을 태양호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애용하는 태양호는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 있습니다. 투박한 외관과 달리 태양호는 창문과 겉면이 방탄 소재로 만들어졌고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에 박격포까지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죽 소파가 마련된 회의실은 물론 노트북과 위성 전화가 갖춰진 집무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장비가 탑재된 탓에 속도는 일반 차량보다 느린 시속 50km 수준에 불과하지만 신변 안전이 최우선인 김 위원장에게 최적의 이동수단이란 평가입니다.
참매 1호라고 하는 과거에 2018년 정상회담 국면에서 사용했던 그 전용기의 성능 자체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봤을 때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다라고.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노리는 김 위원장이 장시간의 열차 이동을 통해 자신의 방중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전국에 비가 쏟아졌지만 야속하게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강릉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수율은 매일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홍규 강릉시장은 물 절약만 호소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한 대파밭. 성인 무릎까지 자랐어야 할 파가 극심한 가뭄으로 실파만큼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다 뿌려보지만 이렇게 나오는 날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수돗물을 아끼려고 대관령의 약수터까지 가서 물을 공수해 옵니다. 저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는데 평상시 되면은 한 두세 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가뭄 때문에. 상인들은 영업시간을 줄였고 집 수도 계량기는 절반을 잠갔습니다. 저수율 14.5%, 물 공급 하한선까지 8m도 남지 않은 오봉저수지에 물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영곡천에 있는 물을 퍼와 이렇게 오봉저수지에 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수를 이용해 저수지 아래로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15톤 살수차 400대를 투입해 하루 15,000톤씩 물을 채워보지만 3주 후면 저수지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한 질책을 받은 강릉시가 두 번째 가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강력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물이 물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면 안 되겠지만 한동안 견딜 수 있는 절수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계량기를 75%까지 잠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수율이 10% 미만이 되면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급수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강릉에 비 소식은 없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들으신 대로 앞으로 날씨도 걱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충청과 전라권엔 8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비가 절실한 강릉에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기상 예보해드립니다. 대전의 한 도로에 세찬 빗줄기가 내립니다. 열대의 수증기가 비구름으로 바뀌어 짧은 시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레이더 영상엔 북동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동하는 비구름에 강한 강수대를 뜻하는 검붉은 비구름이 보입니다. 서쪽에서 접근한 저기압 후면으로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내려와 열대 수증기와 부딪히면서 한여름 장마철 같은 전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비구름이 폭우를 쏟아내고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남쪽 하늘이 파란 가운데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북쪽 하늘은 이렇게 잔뜩 흐린 상태입니다. 충남 홍성 서부엔 74mm, 경기 연천군 중면엔 58.5mm의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비구름이 지나는 수도권과 충청 일대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충청과 호남 일대 하루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립니다. 2일 화요일 기압골이 통과한 뒤 후면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해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중부지방에는 오전까지, 남부지방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엔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오릅니다. 비구름대가 비껴 지나간 강릉은 오늘 강수가 관측되긴 했지만 안 내린 거나 마찬가지였고 내일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면 철도공사 사장이 해임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 부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에도 대폭 반영할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로 파란색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앞서 물품 예정된 건 있으실까요?
지난달 19일 7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대전 코레일 본사와 서울에 있는 하청업체에도 같은 시각 수사관들이 투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안전조치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2월 안성고속도로 붕괴, 6월 화력발전소 사망 등 사고가 이어지자 일단 공공부문부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경영 책임을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고 사고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로 높일 예정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기준 7개월 정도 소요됐던 질병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4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어제 저녁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3대가 부딪혀 70대 부부가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입니다. SUV가 좌회전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두 차량 모두 방향을 잃고 교통섬까지 밀려나갑니다. 블랙박스 화면 밖에서는 튕겨져 나간 택시가 승용차와 추돌하는 연쇄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제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이제 인계를 해드린 상황인데,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70대 부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SUV 동승자 3명과 택시 승객 2명이 크게 다쳤고 승용차 탑승객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SUV에는 일가족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옆부분이 움푹 찌그러져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가 신호위반 좌회전을 한 거고요. 택시는 터널 방향으로 직진한 거고요.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주택가 화단 등에 액상 합성 대마를 숨겨 유통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인데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일상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황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로 들어서는 한 남성. 갑자기 화단을 뒤적이며 뭔가를 파묻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유통하려 한 40대 남성입니다. 남성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봉고차 탄 경찰 들어가면 봉고 경찰이 올 리가 없는데 이분은 뭔 일이 있나? 남성은 이렇게 평범한 주택가 화단 등에 액상 대마를 숨겼는데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곳곳에서 유통하려 한 것만 100여 병에 달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주택가에서도 소분한 필로폰을 숨기고 인증샷을 찍던 20대 남성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에어컨 실외기 밑이나 아파트 소화전 등 일상 공간 주변에 마약을 숨겨놓고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던지기 수법이 늘어나는 건 CCTV가 없는 곳을 노려 적발이 힘들고 수개월 전부터 숨겨두는 탓에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마약 사범 연령이 어려지고 SNS 거래 등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던지기 수법이 더욱 활발해진 걸로 분석됩니다. SNS를 갖다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거는 젊은 세대가 더 익숙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용 내시경 카메라를 도입해 던지기 수법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규모 6.0 강진이 덮친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고 3,0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 피해 지역에서는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도심 전체가 격하게 흔들립니다.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고 놀란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현재 시각 30일 밤 11시 47분쯤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하르주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km로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한 만큼 땅에 진동이 그대로 흡수돼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800명이 숨지고 3,0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낭가하르와 인접한 쿠나르 지역에도 여러 마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를 찾으려는 주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خبره پوه شولې زمونږ واړه ایثار دي زنانه ایثار دي سپین ږیري ایثار دي ماشومان ایثار دي خبره پوه شو مړي ایثار دي زمونږ اوس دونه څوک نشته چې دا موږ سره راوباسي. 수도 카불을 비롯한 각지에서 의료진과 구조대가 급파됐고 헬리콥터도 동원돼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아직 피해가 집계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교차하는 지진 다발 지역으로 2023년에도 규모 6.3 강진으로 최소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이렇게 춤을 추고요. 유럽 정상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모두 AI가 만든 가짜 영상과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언론은 이렇게 조작된 영상과 사진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한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래스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함께 썰매를 타고 북극곰과 뛰어놀더니 나란히 춤도 춥니다. 두 정상의 즐거운 분위기와 달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찾은 유럽 지도자들은 백악관 복도에서 고개를 숙인 채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AI로 제작된 가짜 영상과 사진입니다. 러시아의 한 온라인 매체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를 보도했고 미국 보수 정치평론가도 완전한 굴욕이라며 유럽 지도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소재로 AI 가짜 영상이 확산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파국으로 끝난 정상회담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때려눕히거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웃으며 이를 바라보는 AI 영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 공영방송은 공식 SNS 계정에 이런 가짜 영상을 버젓이 올렸는데 러시아에게 유리한 국면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그리고 외교전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전선동의 효과가 있는 거죠. AFP 통신은 AI가 만든 저질 콘텐츠들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열한 외교전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양자회담 2주 시한마저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예, 가족들 생각해 넉넉하게 장을 보면 좋으련만 반찬 하나 고르기도 겁나는 물가입니다. 실제로 기자가 김치찌개 하나 끓이려고 장을 봤더니 4만 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먹거리 지출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서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5개들이 라면입니다. 가격은 4,150원. 5달 전만 해도 3,900원에 팔렸는데 금세 6%가 올랐습니다. 오징어채는 1년 새 42% 올라 한 봉지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합니다. 많이 비싸고 들었다 놨다 해지고 마음 같아서는 많이 사가지고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싼 거 좀 없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2분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식료품과 음료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34만 1,000원으로 9년 만에 최소 규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 같은 시기 식료품과 음료의 물가 지수는 125로 5년 전보다 25% 오르며 전체 물가 지수 116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실제 체감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물건을 구매해봤습니다. 집에 아무 재료가 없는 상태로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가정해보고 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돼지고기, 김치, 고춧가루 등 가장 저렴한 품목으로 최소한의 재료를 담았는데도 4만 원 가까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물가가 너무 저도 영국 살다 왔는데 영국 만만치 않아. 우리나라 물가하고 너무 비싸.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은 영세 농가가 많아 주요국보다 원래 높은 수준이었는데 폭염과 폭우로 더 치솟았습니다. 가공식품도 환율 상승 영향이 원자재 값에 반영되며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그런데 빵을 싸게 팔았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독자 360만 명대 유명 유튜버가 990원짜리 소금빵을 팔았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자영업자 사이에선 이 빵집들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만들었다며 날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빵집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대기 번호는 250번을 훌쩍 넘겼습니다. 빵을 사려는 손님들이 몰리면서 한 사람당 5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안내문도 내걸렸습니다. 유명 경제 유튜버가 시중 빵집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선보인 팝업 매장입니다. 소금빵과 바게트, 베이글이 단돈 990원, 인기 제품은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원래 이 정도 돼야 저희 같은 서민들이 잘 사 먹을 수 있을 건데 축하가 한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신뢰 있게. 원재료를 산지에서 직접 사와 원가를 낮췄고 빵 모양을 단순화해 인건비도 줄였습니다. 또 유명세를 이용해 이익을 적게 보는 대신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빵집들은 졸지에 폭리를 취해온 것처럼 비춰진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순수 원가가 한 800원 정도 나올 거고요. 거기에 인건비 25%, 임대료까지 하면.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버는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려 했던 것뿐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잘했어야 되는데. 네. 빵 물가는 5년 새 40% 가까이 상승하며 빵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빵값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서희민입니다.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7개월 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미뤄졌던 진료나 수술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이 인기과로 몰리면서 정작 필수 의료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내과 병동입니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 합격한 전공의들이 첫 출근 날부터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1년 7개월간 공백이 있었던지라 당분간은 환자 처방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일만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분장이 완전히 완벽하게는 안 이루어져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공의 복귀 소식에 환자들은 진료나 수술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전에는. 다행이죠. 천만다행이 진짜. 서울 5대 병원의 경우 전공의 충원율이 70에서 80% 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온 덕에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관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공의가 돌아오긴 했지만 인기과와 필수과의 복귀율 격차가 크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특히 응급의학과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울대 병원만 봐도 전체 복귀율이 78.9%일 때 비인기과인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이에 반도 되지 않는 34.6%에 그쳤습니다. 제주대 병원은 응급의학과에 지원한 전공의가 아예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심한 인력난 때문에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공의 복귀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련병원들은 지난 1년 7개월간 전공의의 빈자리를 PA 간호사로 대체해왔습니다. 이제 업무 일부를 전공의에게 다시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PA 간호사가 반발하며 병원 내 혼란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달 대미 수출이 2023년 8월 이후 2년 만에 90억 달러 아래인 87억 4천만 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가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자동차 관세가 여전히 25%로 유지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 지역은 5mm도 채 되지 않는 적은 비가 내렸는데요. 반면 수도권과 충남 등 서쪽 지역은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과 호남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강원 동해안은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며 낮더위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폭염특보 속에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중북부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대부분 25도를 밑돌며 열대야가 쉬어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에는 광주가 31도, 대구와 포항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글피에는 중서부 지역에 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